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경제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가 시리즈 회생편으로 대한민국 재건의 단초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의 의도와 프레임을 가지고 파탄낸 한국 경제를 회생식 방안으로는 노사관계의 정상화, 창출 능력 제고 등이 제시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정신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탈원전이 몰고 올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문정권은 취임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구축이라는 프레임으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 문제, 비용의 효율성, 환경의 영향, 국내 기업의 국제 경제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조사나 국민적 합의와 절차 없이 정권의 이념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처리된 졸속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안전이 담보된 산업자원입니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예견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지금 미트 콘서트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상에만 치우쳐 탈원전에 매달리고 있는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자료는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올 미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탈원전, 탈석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규 원전이 8기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 신한울 3, 4, 천지 1, 2, 대진 1, 2였는데 신고리 5, 6호기는 공정률이 한 30% 됐었고 신한울 3, 4, 5기는 한 10% 정도 됩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번에 공론화를 통해서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신한울 3, 4, 5기는 공정률 10%인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천지 1, 2호기랑 대진 1, 2호기는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백지화된 거죠. 그리고 월성 1호기가 지금 조기 정지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는 끝났고 그 발표를 놓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을 하고 있죠.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공정률 10% 미만의 화력발전소는 재검토를 하겠다. 이게 생각이고요.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가동률 60%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전체 20%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전력 생산량이 20%가 되기 위해서는 설비가 10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공급할 만큼의 설비 용량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모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제기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안정적 공급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수단이거든요. 근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너무 집착해서 목적은 잊어버렸다. 안정적 공급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함량 미달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자력과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 그걸 빼고 나서 다른 것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대안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하는 나라들은 그 에너지를 다변화를 통해서 하나가 비싸지면 다른 걸 더 쓰는 방식으로 해서 안정화하고 또 연료비가 전기값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우리가 가진 카드 2개를 버려버리는 것은 옳으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또 기존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는 것도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번 정권의 정책이 대부분 그렇지만 공약이라는 것이 공무원과 전문가를 통해서 정책화하면서 조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국민한테 알림으로써
이행의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공약이 바로 이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화라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기능,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과 석탄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자리를 이제 LNG랑 신재생이 올리게 돼 있는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20%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신재생을 늘리는 계획이 아니라 LNG를 늘리는 계획이었다. LNG를 늘리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왼쪽 그림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을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쨌든 미세먼지가 나오게 돼 있고 또 오른쪽에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격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자력과 유연탄이 가장 싼 건데 이 싼 거 두 가지를 가 차지하고 있었던 70%를 빼버리고 LNG나 이제 기타 신재생으로 채우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의 에너지 상태를 볼 때 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security, 안보, 그 다음에 equity, 가격, 그 다음에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 가격, 환경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래 대한민국이 39위입니다. 39위 중에 안보와 환경이 좀 나쁘고요. 가격이 26등으로 조금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자력 때문에 좋은 건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게 되면은, 가격마저도 나빠지기 때문에, 39위보다 더 떨어질 예정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뭐, 전기 가격이 당분간 오르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은 뭐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자력이 뭐, 그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이 대략 한 50원, 유연탄이 60원, 그 다음에 LNG가 한 150원, 또 재생에너지 이게 220원 이 정도 하는데요. 발전 비중을 곱해보면은 원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50원에다가 0.33, 또 60원에다가 0.37 이런 식으로 곱해보면은 90원, 킬로와트 아워당 90원 정도가 되는구나. 이거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탈원전 탈석탄이 지금은 아직 원자력이 살아있지만 정말 탈원전 탈석탄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원자력이 0, 그 다음에 석탄이 0, 그 다음에 이제 LNG가 나머지 80%, 재생에너지가 20% 이렇게 차지하면 원가 162원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빠진 가격이 뭐가 빠졌냐면 재생에너지가 가동되지 않을 때 넣어야 될 발전소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전력망을 보강하는 가격들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시키고 나면 적어도 두세 배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냥 초등학생 계산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엄청나게 늘렸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도에는 뭐 차액 보조, REC 보조 이런 뭐 등등 R&D, 뭐 해외 진출 지원 등등 해가지고 2조 3천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FIT와 REC가 주로 재생에너지에게 직접 그 발전 차액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되는데 이게 대충 2018년에는 1조 6천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2조 5천억으로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인데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20% 혹은 40%까지 차지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그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시했습니다. 근데 실은 그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입니다. 이 정권 전이죠. 그래서 이 정권 전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립하겠습니다라고 제시했었던 것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017년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을 때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오른쪽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워진 파란색 글씨들이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 수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 최소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적정 설비 예비율 확보,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 구성, 재생에너지 LNG 확대 이런 것으로 기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즉
에너지 정책의 가장 기본이 안정적 수급, 그 다음에 비용 최소화인데 이 조항들이 새로운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자신들도 안정적 전력 수급이 안 되고 비용 최소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의 곡선인데요. 그림에서 빨간색이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그 제시했었던 목표 수요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7차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보시면 많이 줄었죠. 이거 간단합니다. 2030년 오른쪽 축에서 2030년대의 값을 보면은 113.2에서 100.5로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 LNG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 건설할 계획이 있으면 다 갖고 와봐라 그러면은 LNG나 태양광은 건설할 계획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없어지는 발전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규 원전 6기 포기한 거, 그 다음에 수명 도래해가지고 더 이상 계속 운전 안 하기로 한 발전소들을 합치면 18기가와트가 빠집니다. 113.2에서 18기가와트가 빠지는 겁니다. 또 석탄 발전소 3기가와트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족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를 뭐 8기가와트나 늘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도 100.5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력 수요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5라는 걸 맞춰놓고 2015년도에 78.8하고 100.5를 스무드하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6년도 지금 삐쭉 튀어나와 있는 빨간 굵은 선들이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2016년에 빨간치 실적 85.2라는 거를 쏙 빼놓고 2015년에서 2017년에 85.2를 직접 까만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들 사기극을 한 것이죠. 그러자 당연히 예측했던 것처럼 2017년 12월 29일에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는데 2018년 7월 24일에 불과 7개월 만에 4기가와트만큼 오차가 나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7월 24일 날의 그 실제 전력 수급 그래프입니다. 이거 보시면 당시에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예측했던 최대치보다도 4기가와트가 늘어나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얼마만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허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너무 어렵죠. 경기가 침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맞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고 국가가 망할 지경까지 가는 것까지도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 이제 5가지 중점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부분에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요 관리라는 건 여름철에 냉방 온도를 높인다거나 겨울에 난방 온도를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수요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큰 에너지가 절약도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GDP가 뭐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이렇게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목표가 전기 아끼는 게 목표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얼마 하지도 않는 전기값 아낀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재생에너지 뭐 확대하겠다, 뭐 에너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얻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은 산업부는 안전과 깨끗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안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깨끗은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가 말하는 안전과 깨끗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안전과 깨끗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산 전원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분산 전원이라는 것은 중앙 집중의 반대죠. 그래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갖다 놓겠다 하는 것이 분산 전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의 대부분에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전남에 과도한 태양광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산 전원이라는 원칙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벌써 계획이 틀어진 것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차 전력 수급 계획서부터는 산업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뭐 에너지 전환이니 환경이니 깨끗이니 하면서 환경부가 할 얘기를 산업부가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환경부가 가만히 보니까 산업부의 계획이 별로 환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라. 근데 환경부가 2번이나 빠꾸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으로는 이산화탄소 37% 감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래는 최근에 제가 조선일보에다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꼴찌면 어떤가 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우리나라가 뭐 꼴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누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재생에너지 까는 거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저감했느냐로 등수를 매겨야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많이 깔았느냐로 등수를 매기면 곤란하다.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을 시켰느냐가 마침 영어 성적을 말하는 거라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과외비를 얼마큼 들였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꼴찌 뭐 이런 얘기로 자극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산업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치를 달성이 난망하다 하는 것들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지금 보시면 원자력도 조금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뭐 가스라고 해서 석탄보다 그렇게 크게 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코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석탄이 가스 또 원자력이 가스로 대치됐을 때 절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줄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제해 놓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계획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캘리포니아 덕 커브라는 겁니다. 마치 오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덕 커브라고 부릅니다. 이 커브의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전력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제 9시쯤이 되면은 이제 오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죠. 그러다가 6시쯤 되면 이제 얼굴 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태양광 발전소는 수요단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하게 되면 공급이 얼마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단에서 태양광 발전을 먼저 쓰기 때문에 수요가 줄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침 9시가 되면 수요가 쭉 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리의 배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 6시쯤이 되면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태양광 발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2014년, 2015년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서 이제 오리 배가 점점 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2014년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2020년에는 이만큼 오리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한 것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6시쯤에 보면은 3시간 동안에 13기가와트만큼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을 안 할 때 뭐 발전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태양광 발전이 안 될 때 막 떼기 시작해가지고 3시간 동안에 13기가와트 원전 13기만큼의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지만 정전이 안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은 발생될 문제다라고 이제 2014년에 예측을 한 건데
지난 8월 14일, 15일 동안 캘리포니아에 바로 이 일이 발생을 해서 캘리포니아에 순환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환정전을 시킨 거죠. 1시간씩 돌아가면서. 2016년에 순환정전으로 40몇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더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순환정전 때 맞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력상으로는 섬입니다. 전력망이 어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 급격하게 발전을 안 한다거나 혹은 과도하게 할 경우에 전기를 받거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비축을 108일 정도 합니다. LNG는 이제 48일 합니다. 석탄은 2주 합니다. 보름. 근데 원자력은 18개월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연료가 타는 것까지 고려하면 원자력은 한 3년치의 연료가 우리나라 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안보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아시다시피 땅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땅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숲을 그만큼 없애야 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유기농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유기농은 재배하는데 땅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친인간이죠. 사람한테 먹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면 국토가 훼손된다. 많이 보셨죠? 이렇게 훼손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화재준하고 산사태도 이번에 폭우 때 많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생각보다 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지금 원자력 산업은 100년 산업입니다. 발전소 건설에서부터 운전, 해체에 이르기까지 총 100년이 걸리는 산업인데 중간에 갑자기 탈원전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 정책의 맥을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원전 공급망,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있지만 두산중공업에서 하청을 받고 있는 2,600여 개의 하청 업체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라고 부르죠. 이런 데들이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수출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수출하면 원자로 증기 발생기 이런 주기기들은 이제 수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밸브, 펌프, 조그만 펌프 이런 보조기기들은 현지 것을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출로는 이런 협력업체들을 살리기 어렵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중단되면서 어떤 지역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많이 붕괴돼 있고요. 지금 원전 생태계 붕괴라는 게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할 때 얼마 많은 업체와 얼마 많은 인원이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맞아가지고 막 정부에서 돈 나눠주고 있죠. 근데 그 돈 나눠준 건 1조 나눠주면 1조 뿐입니다. 그런데 건설 사업에다 1조를 투자하면은 그것이 또 투자되고 또 투자되고 해가지고 5조, 6조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이 줄면서 한전이 적자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한전이 거의 한 3년 연속 적자를 보게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적자를 보게 되면 아마 한전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한전의 부채의 이자율이 높아질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것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를 1년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쌍둥이인 3호기가 건설이 다 완성돼가지고 1년, 한 주기 동안 잘 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1년을 지연시키면서 거의 한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요. 지금 뭐 한빛 3, 4호기 경남용기 공급 문제로 지금 한 3년간 정지되어 있습니다. 3년 정지되어 있으면서 그 발전을 못한 비용이 한빛 3, 4호기를 새로 지을 비용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전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LNG 수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신한울 3, 4, 5기가 아까 공정률이 1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한울 3, 4, 5기는 사실은 2017년 2월 현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사업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한 공정률이 한 10% 정도 진행됐고요. 부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원자로 제작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에 제가 빨간 색깔로 썼는데요. 중단이면 두산중공업에서 이 돈을 물어내라라고 소송을 할까봐 지금 중지, 캔슬이 아니라 홀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 건설 사업에 참여했었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갑자기 중단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뭐 노무자들을 위해서 원룸 같은 걸 많이 지어놨는데 그것들이 다 비면서 주민들이 뭐 빚덩이에 앉고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출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뭐 영국에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도 상실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부활 정책을 수립하면서 미국 걸 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멈춰 있죠. 체코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9년 후에 착공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생태계를 살리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UAE에는 우리가 원전 건설을 했지만 그 운영권들을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운영에서 더 큰 이득을 보아야 되는데 이득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세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도 망했고 프랑스도 굉장히 망했습니다. 미국도 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하기 좋은 여건이고 서방 세계의 유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원 정책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16분의 이름을 썼는데요. 이 16분들이 다 환경운동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원자력 기관의 이사, 감사, 뭐 재단 이사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 조직을 잘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인가 아니면 이 원자력 조직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원자력의 주요 기관의 이사 감사로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올 미래를 한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그래서 한전이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석탄과 원자력을 급격히 줄이면서 전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공급 안정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고통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면서 간헐성, 들쭉날쭉하는 전기가 나오면서 전기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제주랑 전남에선 이미 출력 제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면 몇 대를 일부러 끕니다. 전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주랑 전남 지역에서는 이미 경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건설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파리 협약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국토가 훼손되고 화재, 산사태 이런 것들이 잦아질 것이다. LNG 수입은 사상 최고로 늘어날 것이다. 원전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값싼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원전 지역의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그 탈원전, 탈핵 운동 하시던 분들이 원자력 관련된 기관의 주요 인사로 들어오시면서 이분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맨 밑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해 먹고 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온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값싸고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우리나라 원전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인류가 이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올 미래,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많이 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대 경제학과 손양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큰 아주 혜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에너지에 관련해서 이제 탈원전을 이 정부 들어서 시작을 했고 지금 한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문제점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거의 참혹한 수준의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3년간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칼럼도 쓰고 주장도 하고 간언도 하고 서명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 여름에 태양광 설비가 장마에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보고도 여전히 아주 강구하고 고집스럽게 지금 묵묵무답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되게 어떤 면에서 좌절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이미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올라갈 거라든가 아니면 한전이 엄청난 적자와 부채에 지금 쌓이고 있고요. 그런 문제,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마치 올해 이제 한전이 조금 흑자가 나니까 이게 혹시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MMBTU당 15불 정도에 들어오던 천연가스가 한창 쌀 때는 한 2.5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이 조금 흑자로 이제 원래 조금 돌아서긴 했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적자와 부채 구조는 상당 부분 동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좀 에너지 안전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원전이 안전하냐, 원전이 안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전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면 안전하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면 안전하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의 400여 개의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면 안전하다. Do right thing r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탈원전에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면서 원전 종사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아주 엄청나게 저하되었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원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정한 어떤 원칙이나 절차를 소홀하게 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대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우리가 원전을 찬성하건 반대하건을 떠나서 그런 관리의 문제를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대학에서 원전과 관련된 전문가가 양성하는 과정도 지금 아주 위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가 아주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한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전은 누군가 원전을 설계도 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고 연료와 부품을 공급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연료와 부품을 수백만 가지 부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원전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부품이 제때 교체되고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원전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비를 점검하고 안전 점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원전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정부의 안에 의해서도 거의 70년을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지 않고도 원전은 그냥 홀로 두면은 계속 돌아갈 거다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정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위시한 수없이 많은 많은 기구가 있는데 그걸 다 비전문가들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 통제기술원이나 원자력 환경공단, 뭐 원자력 에너지, 뭐 옛날에 원자력 문화재단,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서 탈핵 인사들이 원전과 관련된 관리를 한다는 것이 갖는 위험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우리가 늘 아주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될 만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기강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태계의 위협으로 생태계가 붕괴해서 생기는 어떤 중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과연 빨리 이와 같은 일들을 대처해야 되느냐에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입니다. 말하자면 빨리 판단을 하고 빨리 조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때 만약에 최초 24시간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저렇게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24시간 동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큰 사고로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이 관련된 원자력을 관리하는 다양한 어떤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 기구들이 잘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거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96%를 수입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싼 수준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수수께끼, 아이러니를 우리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이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우라늄을 사갖고 와서 그대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수송하고 터미널에서 가져오고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플랜트도 건설하고 파이프라인도 하고 송전망, 배전망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설비나 기술 투자를와 사온 에너지를 결합을 해서 우리는 전기를 쓰는 겁니다.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우리가 사오는 우라늄이나 천연가스나 석탄과 관련된 수입이 전체 전기 비용의 한 30-40% 되고요. 나머지 한 60-70%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설비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뭐 투자하고 배 만들고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에너지가 없는 나라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내력이 뭔가 하면 수입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기술과 우리의 자본으로 투자한 것과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요, 연료비가 전체 비용이 5%밖에 안 됩니다. 발전 설비가 우라늄 사서 뭐 정제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우라늄과 관련된 비용은 5%이고요. 95%가 설비입니다. 말하자면 거의 국산 에너지다에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버리고 그래서 천연가스나 신재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많은, 특히 천연가스는 거의 75%를 연료를 사갖고 와야 됩니다. 전기를 천연가스로 1kWh를 만들 때 75%를 우리가 천연가스 사와야 되고요. 25%조차도 우리는 그 가스 터바인을 해외에서 사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에너지가 안 나는 나라들 가운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들 세 나라가 원전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프랑스와 일본과 한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이고 도메스틱 소스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지금까지 구축해 온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만들어 온 에너지의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글로벌 탑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수준의 기술을 한순간에 버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의존해야 되는 에너지, 말하자면 퓨얼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에너지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좀 다시 보는 눈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르네상스, 새로운 진짜 르네상스가 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10여 년 전에 또 우리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셰일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원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원전을 별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후변화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데 조 바이든의 공약에 보면 민주당 공약으로는 거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원래 공화당은 비교적 원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었고 민주당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악관은 누가 백악관에 있느냐 혹은 의회에 누가 있느냐가 바로 미국의 원전 정책을 정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원전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은 이미 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각국의 나라들이 원전을 도입하려는 아주 강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전 세계 원전 서플라이어들의 구조가 가게 되면은 결국 그 모든 서플라이어 시장은 중국이 다 먹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이 되게 될 텐데 그때 미국이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비확산입니다. 핵 비확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중국에 넘기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르네상스의 기운을 아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진짜 르네상스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난 3년간 아주 뭐 극도의 허송세월 내지는 뒤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고 지금도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마치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거의 가장 확실하고도 검증된 수단을 버리고 아주 부분적이거나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막연하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정책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제약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8월 달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냉방부화랑 양어장에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주도에 풍력발전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을 총동원하고 제주도 내에 있는 효율이 굉장히 나쁜 발전소까지 전부 가동을 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달이 되면 냉방부하가 확 떨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 중에서 풍력 발전이 30%를 초과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망 안에 뭐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들이 섞이게 되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이제 출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발전소가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전기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에는 풍력을 30% 이하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풍력 발전소 몇 개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출력 제어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얘도 전기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또 전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은 제주도에는 뭐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전력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보낼 송전망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이 막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데 몇 개를 꺼야 되고 출력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주도에는 풍력은 더 이상 짓지 않아야 되겠고 전남에는 태양광은 더 이상 질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짓고 있는 코미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출력 제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ESS 화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났죠. 지난 3년 동안 주 1회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한 150회 정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숙되지 않은 기술을 보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ESS는 그 간간히 이제 전기를 잠깐 담아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낮에 생산된 태양광을 갖다가 밤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좀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그 체코는 지금 한수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해서 이제 체코를 수출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9년 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년 후에 우리나라 생태계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목숨이 경각에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떠받드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관주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관주의는 뭐냐면 그 선한 관료입니다. 선한 관리.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이사나 이런 거로 간다 그러면 그 회사를 잘 키우는 게 선관이죠. 근데 이제 탈핵 인사가 원자력 관련된 기관에 이사로 들어왔다면 이분들이 선관일까 악관일까 이런 것들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그 선관주의라는 표현은 그런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네. 정 교수님 오늘 뭐 상세하게 잘 발표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 제가 이제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국내 에너지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 에너지 산업의 어떤 국제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수출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원전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 세계에서 탑인 기술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게 위축이 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입을 다 포기하게 되는데 그게 도대체 몇 조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원전을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놓치게 되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똘망한 수출 산업 하나를 육성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UAE에다가 원전 4기를 수출했을 때 우리가 100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출도 하지만 운영도 하고 나중에 해결료 이런 것들도 계속 공급하고 또 하나는 실은 우리가 거기 가서 운전도 해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생 국가들의 경우에는 원자력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원자력 전공자가 부족한 상황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지금 가동 중인 운전을 우리가 가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수출 모델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60기 정도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60기 정도가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 시장은 얼마로 봐야 될 것이냐. 근데 첫 번째로 자기네 기술력이 있는 중국 같은 나라가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원전을 짓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빼고 하면은 60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60기 정도가 우리나라 수출 대상일 것이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되면. 그럼 아까 4기가 100조면 60기면은 1,500조인가요? 1,500조죠. 그만큼의 시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은 기술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맨 땅에서 시작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조금 겪고 나면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UAE에 수출할 때 미국이나 프랑스가 제시했던 것보다 건설비가 절반입니다. 절반,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절반이라는 원자로를 우리가 수출 상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 내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다 망합니다. 다 우리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60기 이후 시장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걸 스톱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무릎이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 전 세계가 가장 값싸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을 잃어버리는 꼴이다. 제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오늘 발제 굉장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의견과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그 원자력이 미래의 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하자마자 영화 한 편 보고 재난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가진 그 원자력 경쟁력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인데 뭐 이런 중국의 어떤 그런 그 로비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16년에 우리가 미국과 그 핵 연료 재처리 협상을 얻어냈는데 이게 앞으로 그 핵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안보로도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텄는데 뭐 그런 면에서 북한이 상당히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 자체 결정이 아니라 이게 외부의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는 제가 원자력 관계자분들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원자력이라는 게 모든 기술의 총 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원자력이 만약에 중단이 되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나고 나면 이 기술 네트워크가 이제 이게 좀 해체가 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술이 해체되지 않고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만약에 유효 기간을 본다면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지금 원자력은 종합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은 원자력 전공자들의 비율은 10% 미만이고요. 대부분 뭐 기계, 화공, 뭐 이런 건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KS 마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볼펜을 만드는데 그냥 일반 적인 볼펜이 있고 KS에 스탬프가 찍혀 있는 볼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신력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들은 다 공업 규격을 통과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 공업 규격이 주로 미국 기계학회 ASM이라는 데라든지 미국 재료학회 규격 이런 규격들을 다 만족을 하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그러니까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 공정에 대해서 이제 검사도 받고 또 스탬프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내고 기술 인력도 확보하고 그 라인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하청 업체들, 창원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이선스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납품이 돼야지만 그 비용이 커버가 되는 거지 납품이 안 될 때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언제까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라이선스를 반납하는 것이 큰 기술력의 손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고품질의 용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용접사를 양성하는 학교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는 항상 옆에 용접 스쿨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무자들을 불러다가 용접을 가르쳐서 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 2, 3년 일하고 나면은 아주 기술이 좋은 용접사들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조선소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는 술 먹을 때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원자력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은 이제 대접을 잘 받는 용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원자력에서 트레이닝 돼가지고 다른 산업으로 이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맥이 끊어지면서 아마도 조선 쪽에서도 용접사를 이제 스스로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밸류 체인이 길면 길수록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데 사실 원자력은 중공업, 건설 이런 데랑 동반 성장을 해왔던 분야인데 그래서 원자력만 딱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동반 성장해왔던 다른 산업을 공멸시키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3년 탈원전했고 이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원전 생태계가 이제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한 10년 전에
폴란드라든가 스웨덴을 그 방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폴란드가 석탄에서 이제 원자력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스웨덴도 수출하려고 아마 한전에서 타당성 조사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서유럽 국가들은 이제 원전은 단순한 이제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치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주가 보통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특히 이제 프랑스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난번에 중동의 UAE하고 할 때도 프랑스하고 경합이 돼서 거기가 원래 프랑스 문화권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뚫고 들어갔는데 이 서유럽이라든가 중동의권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이제 원전 산업이 생태계가 붕괴되는데 거기하고 하청이라든가 그 해서 앞으로 이 생태계를 유지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건 없습니까? 산업부에서 원전 생태계 유지 관리를 위한 무슨 포럼 같은 것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스터디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기기,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에서 만드는 원자로나 터빈, 뭐 증기 발생기 이렇게 큰 덩치가 큰 것들은 우리 원전이 수출되면 우리께 수출되니까 이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조그만 밸브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지역 업체 것들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경쟁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원전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중소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두산중공업은 실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되는 카나다 원전이나 중국에 수출되는 미국 원전, 또 미국에서 현재 짓고 있는 미국 원전의 주기기도 두산중공업에서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미국이 사우디에 미국 원전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은 조금의 먹거리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궁금하신 게 더 많고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 그 다음에 강연해 주신 우리 정범진 교수님, 손영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강연을 잠깐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9시 30분에 이용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과제 개발의 문제점에 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공지용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더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기약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